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예, 오늘은 조선 최초의 신도시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신도시를 만든 사람이 네. 정조대왕이라고요. 네네. 예. 정조대왕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예, 저는 두 분에게는 대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종과 세종하고 정조. 예.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 조선시대 왕. 예. 두 명 딱 꼽으라 그러면 그렇죠. 정조, 세종 이렇게 예. 이제 많이들 꼽죠. 예. 예, 이제 저희가 정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그 뭐 집 얘기 나올 때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잠깐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조 이야기를 하려면 예. 지금의 어떤 근대적 음. 어떤 자본주의적 그런 어떤 관계들이나 네. 그런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정조는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를 뿌리내리거나 근대화를 추진했거나 하는 인물로 꼽히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을 닦았었던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뭐 식민지 이전부터의 어떤 그런 한국 사회의 근대화의 과정이나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어떤 기반을 닦았었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굳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조의 여러 면면이 있지만 그렇죠. 네네. 저도 이제 뭐 부동산과 관련된 걸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신도시. 네. 야, 이건 어떻게 연결됩니까? 신도시 이야기랑 연결을 지으려면 예. 일단 신도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오늘 갖고 그렇겠죠. 왔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식 신도시의 느낌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예. 어떤 그런 상업 혹은 농업 당시는 사실 어떤 경제 기반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만들면서 도시를 건설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조금 과하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은 네. 동양 최초의 예. 근대식 여기서 땡땡 쳐야 됩니다. 예. 근대식 신도시를 건설한 사람도 정조가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그 얘기까지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동양 최초의 신도시. 네네네. 그래서 결국 거기가 어딘가요? 지금의 수원이고요. 지금 수원에 가보시면 이제 화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화성을 그 떠올렸을 때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어떤 화성의 어떤 성곽 예, 흔적들. 예. 성곽의 흔적들을 놓고 이거 화성이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 만들어졌었던 화성은 성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도시 전체를 그냥 화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선진적인 도시 건설이라고도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그 성곽을 삥 둘러서 그 네. 안에 있는 도시를 새로 만든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도시라고 그렇네요.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정조는 화성을 새로 조성한 네. 뭐 이유가 어떤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면 원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 역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미없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정조가 대체 왜 네. 왕이 되는 과정, 네. 왜 왕이 되었는지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또 경제랑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도. 네네네. 네. 일단 정조는 왕이 되기에는 조금 하자가 있는 인물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였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었던 영조가 얘는 왕이 절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조선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야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직접 죽였잖아요. 네. 그런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계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조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기는 힘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사도세자를 제외하고 이제 세손 하나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이 세손이 왕이 되지 못하면 저기 멀리 반계에서부터 끌어와야 돼요. 그런데 영조는 스스로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좀 출신이 조금 미천했잖아요. 자기 예, 형이었었던 경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 다음에 적어도 왕이 되는 사람은 왕통이 비교적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손이었었던 이 정조를 꼭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계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사도세자 이전에 그 세자였던 네. 효장세자 밑으로 예. 족보를 바꿉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일종의 보면 양자인 건가요? 양자죠. 예. 큰아버지 밑으로 호족을 바꿔요. 예. 그렇게 하면서 법적으로는 정조의 아빠는 효장세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호적은 바꿨지만 예. 자신의 친부는 어쨌든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정조 입장에선 할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시작할 때부터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세자가 죽는 과정에 연루됐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조가 왕이 되는 게 아, 불안하겠네요. 불안한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되게 유명한 멘트잖아요. 정조, 이거 진짜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바로 예. 나오거든요.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멘트가 예.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원래 한국말은 하지만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 그 뒤에 하지만 있습니까? 하지만 예. 그 우리 할아버지가 네. 나를 효장세자한테 입적을 시켰고 나의 왕통과 나의 권위는 할아버지와 효장세자로부터 나온다. 아. 라고 하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예. 하지만 자신의 한계도 뚜렷이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 정조는 시작할 때부터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왕입니다. 어. 가장 먼저 이야기돼야 되는 건 자신의 측근 세력을 키우기 시작해요. 예.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군사입니다. 네. 당시에 군사제도가 예. 굉장히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사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요. 국방 예산이요? 네. 오.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딱 바라보면 너무 과한 거 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지 예.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군사 말고도 예. 지금 세계적으로도 변화가 엄청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었었고 네. 청나라도 지금 변해가는 시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로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국방 예산에만 50%를 써? 이거 말이 안 되지. 요거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걸 핑계로 국방에 관련된 권한을 네. 본인 쪽으로 조금씩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뭐 당시 이제 노론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뭐 비변사를 비롯해서 훈련도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었다면 장용영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부터 해서 수방사를 합쳐놓은 정도의 권위거든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쪽은 내가 따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쪽을 내가 따로 길러볼게 네. 라고 하는 속에서 국방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창덕궁 놀러 가시면 예. 지금도 여기 굉장히 예쁘게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예. 앞에 그 연못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 위에 굉장히 이쁜 건물이 하나가 예. 있어요. 정조가 굉장히 자주 갔던 거기가 어디냐면 규장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예. 뭐 가령 이제 예전에 세종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냈잖아요. 예. 정조도 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인재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한 번도 정치의 중심에 선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 예. 출신들인 거죠. 이 사람들 주목받지 못했었던 예.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새로 뽑았다는 건 기존의 조선의 정치 질서에서 소외됐었던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뽑고 길러내서 새로운 좀 권력을 형성하고자 네. 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규장각이랑 장영용을 통해 군권과 인재풀을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요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좀 내가
정치적으로 한 방을 보여줘야겠다. 예.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이 화성건설입니다. 아, 이제 확 역사적 맥락을 들으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제가 정리 잘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뭔가 시작부터 완성체가 아닌 상황에서 시작한 정조는 네. 자신의 어떤 안위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는 통치를 위해서 그렇죠. 다양한 노력들을 초기부터 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자체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군사적인 또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했고 네. 그러기 위한 거점 공간도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수원화성이다. 네. 맞나요? AI처럼 아, 고맙습니다. 예. 챗 GPT한테 요약하라 그러면 딱 그렇게 해주실 것 고맙습니다. 같은데. 네. 예. 그러면 네. 수원화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양의 대척점에 있는 자신의 친위 부대를 위한 용도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에다가 더해지는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예.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러면 화성이라는 공간을 네. 새롭게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느냐 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자기 아빠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쨌든 생물학적 아빠는 사도세자잖아요. 예. 근데 사도세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뚜렷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거론하는 것조차 원래는 금기시 됐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은 시점에 네. 갑자기 그걸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 아빠라고 부를 거야. 약간 홍길동처럼 예. 원래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렀는데 예. 우리 아빠 사도세자라고 하는 걸 나 그냥 부를래. 그러기 위해선 지금 우리 아빠가 죽은 다음에 묻혀 있는 무덤. 네. 조선시대는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무덤 지금 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관리도 안 되어 있는 네. 이런 걸 나 이렇게는 가만히 못 둘 것 같아. 예. 그래서 무덤을 나는 일단 이장한다. 예. 어디? 화성으로. 아, 무덤도 일로 가져왔군요. 네, 무덤을 가지고 오는 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무덤을 갖고 올 때 혈룡원이라고 예. 부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원자에가 아무나 못 붙여요. 예. 원래 왕이 능자를 붙이면 예. 그 다음은 원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전에는 진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무덤이었던 걸 내가 원으로까지는 격을 올리면서 네.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정치적 한 방을 보여줄게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혈룡원을 수원 쪽으로 옮기면서 여기를 화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예. 지금으로 따지면 광역시보다도 한 급 높은 정도 차원으로 이 화성 그러니까 지금의 수원이죠. 사실 그걸로 다 따지면 지금의 화성 일부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쫙 묶어서 화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던지고 예. 여기를 내가 서울만큼 중요한 공간으로 앞으로 탈바꿈할 거야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예. 본인의 아버지를 적어도 왕까지는 아니지만 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존재로 다시 한번 추승하는 작업이 예. 가장 먼저 들어갔었던 이제 그 목적이라고 예.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당시 한양과 맞먹는 수준의 아, 규모감인데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화성도 일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한양은 사대문 아니 한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규모가 진짜 장난이 아닌 거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아버님의 무덤도 옮겨왔고 그리고 앞서서 여기가 뭔가 군사적인 뭐 기능도 할 것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역할도 합니까? 일단 군사적으로도 여기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예. 곳이에요. 화성 보시면 네. 경부 철도 가죠. 그렇네요. 그다음 경부 고속도로 갑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철도랑 고속도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쪽에서 다 모여요.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양쪽에서 갈라져서 오다가 여기서 쫙 한번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반도를 보지 않고 사실 대한민국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성이 약간 북쪽 정도로 보이지만 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앙이거든요. 네. 거기에 딱 군사적 거점이 되기 너무나도 좋은 거죠. 만약에 밑쪽에서 외구가 침입한다, 일본이 침입한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모이다가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여기서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방어진지군요. 방어진지가 되는 거죠. 예. 북쪽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그 북쪽에서부터 여진족이든 누군 이때는 이제 청나라죠. 예. 청나라든 그 위에 이제 다른 그 종족들이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부터 이쪽으로까지만 도망간다면 예. 도망이라고 표현보다는 예. 이동한다면 예. 여기에서부터 틀어 막아주면 밑으로 못 내려가요. 이게 저도 이제 군사자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걸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산을 끼고 전쟁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보면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청나라와 그때 당시 이제 후금이죠. 후금이랑 전쟁했을 때도 보면은 결국은 이동 경로는 평지를 따라서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 거기에 핵심부가 이제 수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틀어막아주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유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군사적 요충지를 설정을 해놓고 여기를 단단하게 포위를 할 수 있도록 성곽을 조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 초반에 제가 얘기했었던 장용영이라고 하는 예. 본인이 이제 군제 개혁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몰아놓고 여기에서 군사적인 요충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 던지는 그렇군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요? 일단 이 한양의 위쪽은 예. 뭐 농사 아예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평양만 하더라도 평야들이 이렇게 쭉 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농사가 전혀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네. 조선을 비롯해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창지대라고 하면 예. 삼남지방을 이렇게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삼남지방에서 한양으로 넘어오는 모든 물건들은 일단 수원을 거쳐요. 아, 교통의 요충지군요. 네, 교통의 요충지자 경제적 요충지일 예. 수밖에 없는. 예. 물론 이제 해운 운송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도 있지만 육로를 통해 한양으로 오는 어떤 경제의 네. 어떤 이동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양으로 오기 전에 수원으로 한번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그리고 교통적 요충지로서의 화성이라고 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거기를 본격적으로 키워보자라고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조선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관납인데. 그렇죠. 왕실에 뭔가 납품하는 건데 네. 그 납품의 가장 큰 목적이 또 제사일 텐데. 그렇죠. 왕의 아버님의 무덤이 여기 있다는 건,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발주가 많이 나올 것이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군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또 바뀌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교통도 편해서 납품하기도 편해졌고. 그렇죠. 이 정도면 상업이 발달할 것 같은데요.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일부러 키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건데 왜냐하면 종조 얘기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 상업이 종조 때부터 발전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게 물론 그 이전부터 상업이 발전되는 모습들은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농사가 잘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숙종 이후부터 그다음에 숙종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부터 그 상품 화폐 경제라고 흔히 부르는 예. 화폐가 이거 만들기 힘든 겁니다.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화폐는 그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서 한번 이걸 유통시켜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렇죠. 다 실패했어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성공하는 화폐가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그 상평통보라고 예. 하는 건데 이 상평통보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건 정조 때입니다. 숙종 때 찍어내기는 시작해요. 예. 그런데 이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잘 유통이 안 되다가 정조 때부터 이게 확 하고 펼쳐지게 되는 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때부터 자유로운 상공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금난전권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복잡한 건데 난전을 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전이라는 게 뭐냐? 허락되지 않은 국가 권력이 허락하지 않은 시장 상인들을 예. 금지하는 조치거든요. 이게 종조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조선에서 시행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허락한 특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만 네.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숙종 때 무렵부터 상품 화폐 경제가 어느 정도 시작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동법 이후로 그 원래 이제 그 물건을 그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그 왕으로만 그냥 그 납품이 됐었던 네. 게 풀려버리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물건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들도 조선 안으로 돌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 금난 정권이 되어 있으면 특정 사안이 그걸 독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조 같은 경우는 금난 정권, 그러니까 금난 정권에서 금한 난전을 예. 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아. 이거는 난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행이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의 그 어떤 그 상품 경제, 그러니까 예. 경제 활동을 더욱더 증가시킬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금난 정권을 해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공업을 아무나 할 수 있게끔. 어. 니네들이 돈 갖고 있어? 화폐 갖고 있어? 그러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행이 해. 그럼 그거 키워줄게. 예. 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풀어놓고 네. 요것과 동시에 아까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화성건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유로운 상행위가 됐어? 그러면 이제 종로 앞바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니네들 특권들을 쫙 니네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부를 화성으로 한번 옮겨봐. 예. 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금난 정권을 해지한 이후로 어느 정도 돈이 돌아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예. 그렇게 해서 상거래를 하던 사람들을 예. 화성으로 모셔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하게끔 해요. 아, 모셔온 거군요. 특혜도 줍니다. 마치 저희가 그 판교나 예. 저기 어디 그 새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혁신도시들. 예. 이런 거 할 때 세제 혜택들 많이 주죠. 주잖아요. 예. 이때도 똑같이 줍니다. 아. 이쪽으로 오면 지원금을 주고요. 예. 굉장히 큰 규모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도 주고 여기서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특권을 또 줘요. 그게 뭐냐면 당시 조선에서 상거래를 할 때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게 뭐냐라고 하면 갓입니다. 네. 갓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상인들을 네. 지정을 해주거든요. 아. 그런데 화성 들어오지? 그러면 이거 하게 해줄게. 네. 라고 해서 여기 들어오면 갓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상업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상행위가 당연히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지금도 갓을 팝니까? 갓을 파는 거는 아닌데 예. 지금도 수원 가보면 예. 그 행궁 앞에 그 팔달문 앞에 시장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때 형성됐었던 시장이 지금도 아직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흔적들인 거죠.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오랜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상업적 거점을 옮겨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준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뭔가 이런 수도급의 뭔가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면 네. 제일 중요한 게 군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뭐 제사 지낼 어떤 뭐 관공서도 설치한 네. 건 좋지만 국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 국민들이 이쪽 수원 화성에 자꾸 이주해서 여기서 이제 대대손손 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농업입니다. 아, 이제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때는 국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 네. 백성. 백성. 왜냐하면 이제 국민은 이제 근대적 어떤 그렇죠. 그런 표현이니까요. 주권을 갖고 예. 있는 표현이니까 이때 당시 이제 백성들이 아무튼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기는 당연히 핵심적인 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생각보다 땅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예. 왜냐면 여기 원래 농사짓던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퇴비를 갖다 심어요. 야. 3년 동안 여기를 퇴비를 갖다가 계속. 쏟아붓습니다. 예. 농사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왜 종조 때부터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냐라고 예.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양법. 이양법.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이양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논농사가 본격화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밭농사. 밭농사랑 밭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논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런데 화성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농사를 대규모로 지으려면 이게 관계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저수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호라고 불리는 거랑 예. 저수지를 막 인위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수원에 가면 이 저수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 저수지랑 보호를 수원 화성 근처에다가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봤더니
퇴비를 3년 동안 갖다 붓고 예. 옆에 이양법 잘 될 수 있도록 저수지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적으로 다른 데 흉년이 들더라도 예. 수원 쪽에서는 풍년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여기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예. 시장 만들어줬죠. 예. 군사상 요충지죠. 경제도 여기로 돌 수 있죠.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웬만한 도시 계획 학자보다도 아주 더 정교하고 네. 도시에 대한 형성과 진화 발전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정조대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데 네. 그러면요. 역사에 뭐 이런 추측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정조는 천도까지 생각을 한 겁니까? 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조가 생각했었던 화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본인은 상왕이 되고 예. 아들을 왕으로 앉혀서 예. 상왕과 왕이 함께 통치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본인의 아버지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죽음으로까지 몰리게 됐었던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세자로서만 네. 대리청정을 하다가 예. 아빠와 할아버지의 갈등이 만들어졌고 네.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나와 나의 아들이 정치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떠올렸었던 건 태종과 세종의 관계처럼 예. 본인은 상왕으로 있고 예. 아들은 왕 노릇을 하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들은 왕 노릇을 하면서 왕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탄탄하게 본인이 죽기 이전까지 자기 정치를 펼칠 수 있고 네. 그 전까지 자기는 상황으로 군권을 쥐고 있으면서 수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네. 꿈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죽고 나면 예. 아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노하우도 쌓였을 것이고 권위도 쌓았을 테니 예. 그 다음에는 내가 닦아놓은 이 길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조선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사실 모르죠. 역사에 네. 이프는 없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 화성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선 후기를 재밌게 풀어주실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